아, 아, 아. 여기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 시작하면 되죠. 네,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수업을 시작할게요. 뭐, 다들 알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 보는 거니까, 잊지 말고. 그래, 갑자기 학생들 숫자가 많으신 게 시험 본다고 그래, 그런가? 적응이 안 되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를 잠깐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보통은 지금까지 주로 다뤘던 회로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뭐, 이런 식의 볼트리 소스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패시터라든지 아니면 인덕터, 예, 이런 애들이 쫙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항상 그 미분 방정식을 먼저 찾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실 지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현재 오늘 얘기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좀 그런 게 보통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다뤘던 입력이 가만히 있다가 뭐 0, 다시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입력이 더 이상 이런 식의 값이 갑자기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값이 유지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만약에 이와 같이 사이누소이달 같은 이런 형태의 입력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약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 자체를 저희가 만약에 입력이라고 하면 이거를 비스럽 i의 뭐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많이 할 텐데 근데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엔 얘네 이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빗서바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얘네 간의 뭐 전류를 그러니까 전류를 알고 싶다. 그럼 보통은 얘네들의 형태가 주어지는 형태가 뭐 얘에 대해서 이 앞에 뭐가 붙고 그 다음에 또 이 앞에 뭐가 붙은 상태에서 빗섭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입력으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예, 그럴 때 얘에 대해서 푸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애가 이런 형태면은 그러면 약간 이거에 대한 트릭이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냥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일부러 얘의 약간 켤레복수수와 비슷하게 생긴 뭐 정확하게는 같은 애는 아니 켤레복수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만약 코사인이었다면 얘에 대해서 사인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다 그렇게 어떤 복소수 형태의 허수 형태의 이런 항을 추가를 하면은 그럼 얘가 이거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와 같이 되게 단순한 형태의 식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 주어진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non homogeneous 파트라고 하는 여기에 만약에 이런 익스포넨셜의 형태의 입력이 주어지면 아니면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얘를 만족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의 형태가 아주 단순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걔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가 뭐 a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이런 애가 지금 여기와 같이 뭐 이런 형태가 됐다면 그러면 얘에 대한 저희가 파티큘러 솔루션마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도 약간 이런 비슷한 형태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파티큘러 솔루션은 꼭 거의 얘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기 훨씬 쉬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많이 만들어서 예,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저희가 마지막에는 실제로 풀어보면 진짜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약간 복소수를 가지고 엘지브라를 하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예, 약간 단순해지긴 했고요. 근데 물론 그럴 경우에 약간의 마지막에 오버헤드는 뭐였냐면 저희가 실제로 주어진 입력은 이것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입력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의 솔루션이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요것만 존재할 때의 솔루션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그거 전체에 대한 솔루션 중에 실수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리얼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딱 그러니까 계산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보통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얻는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에 여기에 이런 식의 사이누소이달의 형태의 입력이 주어지면 보통은 이 출력 결과도 같이 사이누소이달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저희가 뭐 똑같은 입력을 똑같이 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때 그러니까 결국에 이쪽에서 나타나는 것도 이런 형태긴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주파수는 안 바뀝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주파수를 걸어줬으면 여기도 똑같은 그런 주파수가 나타나긴 하고요. 대신에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 앰플리튜드를 Bsub i라고 이와 같이 딱 넣었다 하더라도 이 최종 출력이 Bsub i에 가까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얘보다 훨씬 더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반대로 얘보다 더 큰 경우도 나타나긴 하는데 보통은 지금 오늘 수업 시간까지는 뭐 그 부분까지는 다루진 않고요. 대신에 물론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걸 약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입력의 진폭하고 출력의 진폭이 같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은 저희가 이거를 같은 시간대에 쭉 그러면은 보통은 얘가 올라가면은 그 출력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꼭 그렇진 않고 이거 자체가 약간의 쉬프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타나는 솔루션의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주파수를 가진 출력이 나오긴 하지만 진폭이나 요 앞에 붙는 이 진폭이나 아니면은 보통은 위상이라고 부르는 이런 애들은 약간 쉬프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난 시간 중간에 막 강조를 했던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까지만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좀 더 간단해지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풀 때 그 막 어쨌든 얘는 미분방정식을 한번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런 형태로 바꾸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예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가 뭐였냐면 아예 여기 있는 애들을 일종의 이런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해놓고 얘들을 각각을 약간 저항의 일반화된 그런 개념인 임피던스라는 걸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마치 이런 저항 회로를 푸는 방법들 많이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피던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문제를 간략화 하다 보면은 그러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기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항상 쉬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게요. 뭐 계속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문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예전에 주로 다뤘던 이런 종류의 그런 입력을 가진 문제였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푸리에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그 어떤 신호도 여러 개의 이런 주파수로 나눌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나누면은 거의 무한대개의 이런 주파수 그러니까 이런 사이누소이달 커브로 나누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보통은 뭐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푸는 것 같고 보통은 그래서 약간 문제의 도메인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이누소이달로 나누는 게 더 유리한 경우 아니면은 이런 식의 약간 DC 같은 거에 좀 더 적합한 경우,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눠서 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그 주파수, 그러니까 이런 사이누소이달 형태의 입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 빼려고 무슨 짓을 할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보통 임피던스 형태로만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 그래서 계속 얘기를 뭐 이게 지난 시간까지 쭉 했던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약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엑서사이즈로 저기에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통 뭐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그냥 저항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저항으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다들 잘 알고 있을 텐데 뭐 이럴 경우엔 저희가 이거 전체의 저항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냥 얘네들은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걔네의 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듯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항과 이런 인덕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얘의 저항 값이 R이고 얘의 인덕턴스 값이 L이다. 그러면 이거 전체의 임피던스가 얼마냐 하면은 이때는 얘네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를 각각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D sub L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듯이 보통 이렇게 나타나고 저항은 그대로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는 얘랑 그냥 같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 전체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그냥 요거 두 값의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약간 더 복잡해 보이는 저와 같은 형태로
뭐 문제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R1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병렬로 돼 있는데 하나는 뭐 컵패스가 있고 여기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또 뭐 이렇게 인덕터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R2 뭐 그 다음에 이게 R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이 문제는 마치 계속 얘기했지만 요거 자체를 그냥 각각의 블랙박스로 보고 걔네들을 임피던스라고 각각을 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저항값, 전체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전체 저항을 구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전체 임피던스를 구할 때 얘에 해당되는 임피던스 그냥 R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각각의 제가 임피던스를 예를 들면 얘의 임피던스를 제가 G sub C라고 적고 그 다음에 얘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를 G sub L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이건 얘와 얘는 이렇게 세 개 블락에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덧셈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요 가운데 거를 일단은 계산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으면 그럼 G sub C랑 그 다음에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임피던스로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얘에 대해서는 G sub L이라는 이런 임피던스를 가지는 거죠. 물론 그냥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뭔지를 다 찾긴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가 보통 병렬로 연결된 이 값을 제가 그냥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이런 노테이션을 썼지만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보통은 얘는 그 D sub C 더하기 R2에 그 다음에 D sub C 그 다음에 R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C sub L이니까 얘는 그냥 원래 금방 구할 수 있는 게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C sub C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얘는 J 오메가 sub C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다 그 J 오메가 sub C분의 1로 다 이렇게 치환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그 분모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잘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를 좀 간략하게 해서 분자와 분모에 J 오메가 C를 곱하면은 그럼 이건 1 더하기 J 오메가 C R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캔슬 되니까 그냥 R2 하고 보통은 J 오메가 L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통은 그 답이라고 보통은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되게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내 잘 내진 않겠지만 낸다면은 오히려 그때 그 만세를 불러야죠.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엑서사이즈일 뿐이고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실제 영역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회로를 약간 저기 다시 일반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로 다루기 시작했던 거는 얘를 하나의 어떤 C sub R이라는 이런 박스, 그 다음에 얘를 C sub C라는 이런 박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제가 묻는 게 예를 들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그럼 V sub C가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얘의 값은 마치 이게 그냥 그 볼티지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저항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이럴 경우에 그냥 볼티지 디바이더가 형성된 것처럼 저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D sub C분의 D sub R에 그다음에 D sub C에 그다음에 D sub I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각각의 그러니까 실제 값을 집어넣어 보면은 그러면은 D sub C는 뭐 아까 똑같이 J 오메가 C분의 1이고 그다음에 얘도 J 오메가 C분의 1이고 그다음에 D sub R은 그냥 저항값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그 넣어준 그 전압의 실제 그 앰플리튜드만 저희가 보통 여기다 적어주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분자와 분모의 동시에 J 오메가 C를 곱해주면 아까 유사한 형태인 1 플러스 J 오메가 RC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이 되고 그래서 D sub R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의 사이누소이드 형태, 그러니까 이런 B sub i라는 진폭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럼 얘도 결국에는 그 어떤 출력의 형태, 그 보통의 결국에 얘도 출력의 형태가 뭐 코사인에다가 그다음에 오메가 t 더하기 어떤 그 위상 정도, 이 정도로 나타날 거 아니까. 근데 저희가 보통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건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정도의 진폭을 가진,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진동수는 그냥 예를 들면 결정됐다고 할 때, 그렇게 제가 V sub i라는 이런 진폭을 가지고 왔으면, 그럼 출력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V sub c의 진폭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거의 똑같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거의 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뭐 그게 더 증폭이 될 것이냐? 예, 그런 거에 보통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실제로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는 이거의 그 V sub c의 절대값이라기보다는 V sub c와 그다음에 V sub i의 절대값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거를 여기 나와 있듯이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부르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얘들을 나타내는 그냥 오메가의 함수라고 해서 예, 만약에 이게 절대값 기호가 없었던 거 예, 그거 자체를 저희는 보통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고 일단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얘들이 그런 절대값의 비율이 얼마냐 라는 걸 보통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양변을 B sub i로 나눠주고 난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절대값을 하려고 보면은 그럼 결국엔 제가 계산해야 되는 게 베이스 오메가 RC 전체 절대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뭐 그 복소분 뭐 그런 관계들에 의하면은 예, 분자와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분수의 그 절대값은 분모의 절대값분의 분자의 절대값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자의 절대값은 그냥 1이니까 1이 될 거고요. 대신에 분모의 절대값은 얘는 실수, 얘는 허수부니까 각각의 제곱에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허수부에 해당하는 건 오메가 RC니까 오메가 RC 제곱의 전체의 제곱근을 취하는 예, 이런 형태로 될 거라는 걸 많이 배웠을 겁니다. 처음인가요? 처음이 안 되는데. 예. 그 만약에 복소수 잘 모르겠으면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저희가 후반부에서는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의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예, 그래도 그 전자회로에서 결국에 계속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1시간까지 들어서 그 프리에 트랜스폼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파수에 대해서 이런 계산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복소수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도대체 그럼 제가 이런 회로를 만들었을 때 그 어떤 입력으로 제가 오메가를 뭐 10Hz, 뭐 100Hz, 뭐 1000Hz, 뭐 10,000Hz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이런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 플러스를 할 때 보통 하는 방법이 가로축도 그러니까 가로축을 보통 주파수의 함수로 쓰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보통 이 그 트랜스퍼 펑션의 절대값의 크기 보통 이걸 많이 쓰는데 그리고 딴 게 아니라 저희가 넣어준 이 진폭이 얼마일 때 그러면 얘의 비율이 얼마큼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그걸 보통 플러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이 플러스 할 때 그 일반적인 거는 좀 다른 거는 보통 여기에 저희가 문금을 할 때 보통은 뭐 2배, 그러니까 뭐 이거를 1이라고 했을 때 2배, 3배, 4배 할 텐데 저희가 보통은 여기에 스케일도 로그를 보통 취하는 값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뭐 10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20이 아니라 100,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얘가 만 해서 뭐 10의 사승 뭐 이런 식으로 뭐 10배씩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똑같은 비율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이 저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세로축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크기가 2배가 커졌냐, 3배가 커졌냐, 보통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 쪽의 것도 보통은 저희가 로그 스케일로 보통은 해서, 만약에 여기가 1이다. 그럼 여기는 한 0.1, 그다음에 여기 비슷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실제로 0.01, 뭐 이런 식의 스케일로 보통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게, 왜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소리가 2배가 커졌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는 보통은 약간 로그 스케일에 가깝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배가 늘었다고 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실제 그게 그러니까 2배냐 3배냐 그러면은 걔네들은 뭐 10배, 뭐 100배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은 보통은 선형적이지 않고 보통은 좀 약간 그 로그에 가깝다. 예,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진다는 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커진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러면 여기다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RC라는 값이 뭐 예를 들면 이 RC라는 값이 한 뭐 100 정도 된다. 뭐 정확하게는 뭐 100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오메가가 한 10헤르츠? 아니면 뭐 1헤르츠? 뭐 이쯤에, 뭐, 사실은 거의 원점 근처에 뭐 1헤르츠 정도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저희가 그 1 곱하기 뭐 100분의 1을 제곱하면은 뭐 1 더하기 뭐 거의 0.0001? 뭐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분모는 거의 크기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100 근처 가기 전까지는 요 비율을 따져봤자 얘는 거의 1에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100 정도가 그러니까 여기 100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분모가 100분의 1인, RC가 100분의 1인데 거기에 그 오메가가 곱해진 거니까 오메가가 100보다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분모에 있는 값이 1 더하기 거의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100분의 오메가의 제곱인데 오메가가 100보다 약간 뭐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1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얘는 오히려 1을 무시하고 그럼 전체 제곱근 이거 제곱의 제곱근에 좀 해당돼서 그래서 뭐 근사적이긴 하지만 보통은 RC 그러니까 오메가 RC분의 1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그 오메가를 선형적으로 플러스했다면 얘는 보통은 저희가 그 뭐 x가 있을 때 x분의 1의 함수는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가로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있고 세로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있어가지고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 실제로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에서 나타날 때는 얘는 보통은 이렇게 선형적인 여기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 트랜스퍼 펑션의 그 형태를 보통은 이렇게 그리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찾은 거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낮은 주파수로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낮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진폭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주파의 신호는 거의 그대로 통과해서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주파수가 막 올라가면은 더 이상 얘가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계속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폭이 엄청나게 작아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보통 나이가 들면은 그 가청 주파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게 결국에 그 뭐 어릴 때는 가청 주파수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바뀌는 지점 이 지점이 보통은 훨씬 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까지 되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높은 고주파수를 못 듣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일반적인 스피커는 그냥 고장 나든지 말든지 하니까 뭐 상관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 A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스피커랑 아니면 B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스피커가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보통 저희가 이거를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부르는데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봤자 그 저주파 소리만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고주파 소리는 전혀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스피커들도 있죠. 뭐 우퍼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음악을 크게 틀어도 진동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소리도 크긴 하지만 근데 그런 애들은 오히려 저주파를 훨씬 더 통과를 잘 시키고 고주파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저주파는 아예 몸으로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고주파는 뭐 귀밖에 못 듣죠. 그래서 그런 이게 컷오프가 어디에 있냐가 완전히 다른 비헤이비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저주파를 자르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뭐 저희가 뭐 이런 마이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뭐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마이크로 제가 이걸 할 때 어떤 때 갑자기 그 노이즈가 갑자기 되게 고주파로 삑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그 저희가 원하지 않는 신호 그러니까 노이즈가 고주파에 들어올 거를 미리 잘 알고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관심 없는 그런 주파수들은 다 일부러 저희가 잘라버리긴 하죠. 그래서 이 값을 저희가 잘 조정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관심 있는 저주파는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고주파는 다 잘라버리는 그런 거를
네, 만들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그런 걸 보통 필터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히나 저주파를 보통은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뭐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는 또 생각해 볼 게, 사실 이런 어떤 회로가 딱 주어지면은 물론 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빨리, 그러니까 뭐 계산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중요한 감이 뭐냐면, 도대체 임피던스가 그 주파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직관이 좀 있으면 그 회로 전체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그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저항에 대한 임피던스는 그냥 원래 R이 주어지면 그냥 그 값은 R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그 저항에 해당되는 임피던스에는 오메가에 대한 어떤 값이 여기에 붙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주파수에 상관없이 완전히 일정한 형태의 그 임피던스를 가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건데, 근데 거꾸로 지금 제가 만약에 그 회로를 하는데 뭐 여기도 할까요? 여기에 있는 이 컴포넌트가 어, 뭐 인덕터다. 예, 그러면은 저희는 계속 얘기했던 게 얘에 해당되는 임피던스가 J 오메가 L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얘가 그러면 무슨 의미냐?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오메가가 커지면은 이 값이 커진다는 거고 오메가가 작아지면 이 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의 의미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그 저희가 볼티지 디바이더를 할 때 여기에 얼만큼 많은 전압이 걸릴 것이냐, 뭐 그걸 나타낼 정도로 사실은 얘는 저항에 좀 해당하는 성분이거든요. 저희가 정확하게 저항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수값이 아니라 허수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걸 임피던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얘는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저항적인 그런 성질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인덕터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저희가 와이어가 있을 때 이렇게 그 돌돌 말아가지고 보통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 여기에 입력을 막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변하는 그런 애 말고 그냥 전압을 그러니까 여기에 주는 전압값을 뭐 1볼트 딱 정해놓고 한참을 계속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다 제가 처음에 뭐 0볼트에서 1볼트로 갑자기 바꿨다. 그럼 그때는 여기서 약간 무슨 변화들이 좀 일어났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가 나타내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전선 같은 그런 성분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면 1볼트였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에 흐르는 그 전류는 결국엔 요 저항이 결정하고, 여기 있는 이 일종의 거의 와이어에 가까운 얘는 결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얘는 왜냐면 거의 쇼트된 그런 와이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1볼트가 여기 걸리면 여기 전체에 1볼트가 걸리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엔 저항이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2배가 되면은 그만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질 거고, 뭐 얘 저항값에서 그 반대로 흐르는 전류가 바뀌겠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상황을 저희는 보통 저주파라고 부르는 게, 뭐 계속 뭐 그냥 생각해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가 보통 주파수라고 할 때 주파가 높다는 거는 이런 애들이 계속 더 빨리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주파수가 높은 건데, 거꾸로 주파수가 낮다는 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변하는 게 이렇게 되게 천천히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되게 낮다는 거는 이 좁은 어느 정도의 구간만 보면은 그냥 일정한 값이 유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 이렇게 그냥 돌돌 마른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쇼트된 있는 그런 성분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항 성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나타내듯이 오메가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가 나타내는 저항적인 성질도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제가 얘를 갑자기 뭐 전압을 확 바꿨다.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이게 진짜 단순한 와이어였다면 제가 여기다 저항을 바꾸면은 저항이 아니라 전압을 뭐 2배를 늘렸다. 그럼 원래 흐르던 전류의 크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는 2배가 늘어나려고 할 텐데, 그때 얘가 딱 늘어나려고 하면은 누가 방해를 하냐면 얘가 방해를 하죠.
인덕터가 나는 절대로 그냥 쉽게 그 전류를 변화시켜주지 않겠어 하면서 그거를 그 완전 진짜 온몸으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전압을 만들어서 그거에 보통은 저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전압이 막 바뀌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마치 저항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압이 안 바뀌면은 그냥 거의 쇼트된 와이어처럼 잘 행동하다가 전압이 바뀌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마치 큰 저항처럼 행동을 해서 최대한 못 바꾸게 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니면은 저희가 요구의 값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급격하게 바꾼다는 건 다르게 하면 이거의 주파수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빠르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점 그 고주파가 될수록 얘는 그 아주 강한 저항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게 그래서 인덕터의 성질을 저희가 보통 플러스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그 커패시터는 약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커패시터는 제가 뭐 항상 얘기했던 게 얘는 그냥 두 개의 전극이 마주보고 있는 한마디로 요 사이를 그냥 쑥 잘라버린 그런 그 디스커넥티드 그러니까 오픈 서킷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 1V 딱 가해놓고 그러면은 처음에 바꿨을 때 얘가 무슨 어떤 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1V라는 값이 결국엔 여기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결국에 아무런 전류가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얘는 그냥 제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와이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 보통 여기에 어차피 더 이상 전류가 못 들으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그 전압 강화는 그냥 0V고 그래서 여기가 1V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0V, 여기가 1V면은 그 1V라는 전압이 여기도 무조건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저주파로 가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럼 얘는 엄청나게 큰 저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저희가 임페던스를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할 때 오메가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는 엄청나게 큰 저항처럼 행동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시듯이 아니면 요 수식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게 근데 얘가 오메가가 엄청나게 커지면은 그럼 임페던스가 엄청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회로가 있다 하는데 예, 어,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처음엔 얘가 0V 뭐 이게 1V가 가해져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결국엔 이제 그 0V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1V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참 지났으니까. 자, 근데 얘가 그러면은 결국 양변에 그 1V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커패시터의 제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Q는 CV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양변에 1V가 있다는 거는 그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전하의 양이 0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값에 비례하는 C값이 뭐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전하가 여기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DC 같은 경우에 여기에 모든 그 전압이 걸리고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아까 전압값을 그 1V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이거를 2V로 올렸어요. 0초에서 갑자기 이걸 2V로 올렸다. 그러면은 어 그럼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음,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2V를 올렸으니까 그럼 얘도 그냥 갑자기 2V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물론 그냥 2V가 되긴 하는데 근데 여기 사이의 전압 차이가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제가 갑자기 여기를 2V로 확 올렸다고 해서 그럼 여기가 0V가 되고 여기가 2V가 되려면 아까 여기 저장되어 있던 그 전하량에 비해서 2배가 갑자기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커패시터는 기본적으로 이 전하량이 약간 메모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전하량을 2배를 늘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갑자기 여기에 전압이 확 바뀌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일단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똑같아요. 근데 전하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전압 차이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있는 전압 차이가.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가정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1V의 전압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2V를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를 2V를 만들어서 얘도 갑자기 2V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이 얼마야 되냐는 거죠. 얼마가 될까요? 1V가 돼야 되죠. 0V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 자체가 무조건 1V의 차이를 유지해야 되고 얘가 2V가 됐으니까 그때 얘가 1V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를 갑자기 그러니까 아주 빨리 바꾸는 그런 신호에 대해서는 얘는 아무런 그런 저항적인 성질을 띠지 않고 실제로 여기에 바뀐 것만큼 얘도 같이 띄워준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선이죠. 전선은 그냥 전압이 오르면 같이 걔들도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저항 성분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뜻은 지금 여기서 강제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요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 전하량이 어느 정도 차 있어서 얘가 전압 강화를 얼마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값을 막 빠르게 바꾸면은 그럼 이쪽에 있는 전압도 그거를 같이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항상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뭐 1부트면은 얘가 올라가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빨리 변하는 신호에 대해서는 계속 쫓아가고 대신에 아주 천천히 바뀌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1V, 0V 뭐 그런 값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약간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저희가 이 임피던스의 커브로 보통은 나타내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 보통 이런 식의 여러 개의 회로를 두고 난 다음에 그럼 이런 회로들이 각각의 하는 그러니까 필터의 역할을 하는데 얘가 저주파를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고주파를 통과시킬 거냐 보통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예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저기처럼 만약에 컵백스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저항이 있는 이런 회로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저주파에서는 얘는 사실은 거의 오픈 서킷 아니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일 때는 얘는 무한대의 어떤 임피던스 아니면 뭐 저항 같은 그런 임피던스 성분을 가지는 데 비해서 얘는 어차피 고정된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넣어주는 진폭이 일정하다고 할 때 그럴 경우에 여기에 걸리는 그 전압의 크기는 결국에는 저주파일 때는 대부분의 여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전압이 대부분 그냥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류는 그냥 전압은 여기 나타나서 여기 나타나는 값은 거의 없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고주파 성분으로 얘가 막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거의 그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 거의 없는 거의 쇼트와이어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고주파의 신호는 여기에 그대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나타나는 출력 값이 거의 원래 여기 변하는 만큼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의 형태를 떼어서 이런 형태의 저희가 커브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패스 필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예, 예. 저주파일 때, 그러니까 뭐 요 커브를 봐도 뭐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컵패시터인데 컵패시터 같은 경우에 저주파일 경우에 임피던스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기본적으로 저항 같은 애라고 했으니까 큰 저항, 작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제가 여기에 일정한 진폭을 가진 애를 넣었을 때 대부분의 전압은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게 10대 1이다. 아니 9대 1이다. 그러면 전체 넣어준 애의 10분의 1만 여기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뭐 하이패스 필터가 필요하고 언제 로우패스 필터가 필요하냐 뭐 이거는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들마다 다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뭐 그냥 딱 얘기할 수 없는데 뭐 경우에 따르면 저희가 진짜 고주파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저주파만 필요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뒤에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하이패스 필터가 언제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요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똑같은데 떻게 보면 아까 여기 있는 애를
요거를 하는데 이제는 여기 사이에 그 걸리는 전압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 차이를 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의 그 아규먼트의 완전히 절반,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출력이 여기 사이,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주파일 때는 얘가 엄청나게 큰 저항을 띠고 그에 비해서 얘는 거의 무시할 정도의 그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대부분의 신호가 거의 그대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얘가 고주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더 이상 저항 역할을 하지 않고 여기 바뀌면 자기도 같이 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뛰어버리니까 얘가 빨리 변하는 그런 성분들이 다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저희는 지금 얘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를 따지는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저희는 이거는 그 로우 패스 필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기 나와 있는 조론 형태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따지면은 그냥 딱 회로만 주어지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얘는 어떤 형태가 나오겠다. 그거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덕터는 기본적으로 저주파일 때는 거의 저항 역할을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전압 차이를 출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주파일 때는 얘는 거의 역할을 못하는데 얘는 엄청나게 큰 저항이라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저항이니까 여기 나타나는 대분의 전압이 여기 나타나고 여기는 거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근데 고주파가 되면은 주파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가 갑자기 되게 커다란 저항 성분을 띠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의 그런 전압을 차지하게 돼서 얘는 거의 통과를 다 시켜버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들은 보통 저희는 하이패스 필터의 성분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 필터를 저희가 뭐 구분하는 건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이패스 필터가 필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뭐 그냥 예전에 배웠던 예제랑 한번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 모스펫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 앰프를 만드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제가 보통 앰프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모스펫 디바이스 가지고 아날로그 앰프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게이트의 신호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 볼티지, 그러니까 게이트 볼티지 V sub G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 어떤 그 볼티지, 그러니까 서플라이 볼티지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을 제가 보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 게이트랑 소스 사이에 이 볼티지가 뭐 스레시홀드를 넘기 전까지는 그때는 여기 아예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그 게이트 볼티지를 플러스를 해보면은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넘기 전까지는 거의 그 원래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B스톱 S가 나와서 계속 이 값이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부터 얘가 스레시홀드를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그 전류를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럼 여기에 그 전압 강화가 생기고 그 전압 강화는 결국에는 흐르는 전류에 비례해서 그 커지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전압이 계속 이 값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값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커브를 저희가 가질 때 저희가 이거를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근처에 요 근처에서 제가 입력을 약간만 이렇게 바꾸면은 그러면 여기가 되게 샤프하게 그러니까 뭐 물론 이 기울기는 이런 값들이 결정해 주는데 이 그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신호가 들어와도 엄청나게 크게 그 출력을 증폭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호를 넣을 때는 보통은 음성 신호들 대부분 보면은 0볼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얘를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요런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요 근처에서만 바뀌거든요. 그럼 전혀 증폭이 안 되고 그냥 똑같은 값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이만큼의 바이어스를 줘가지고 요 근처에서 막 흔들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가진 신호가 0V밖에 안 되니까 0V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여기다 그냥 직접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설명하지 않고 저희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기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냥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처럼 뭐 V sub B 뭐 R1, R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실제 저희가 0V 근처에서 바뀌는 이런 신호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역할을 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르게 제가 얘기하면은 제가 그 여기에 입력이 뭐 0V 근처에서 막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성분이 여기로 좀 전달이 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얘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을 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전달되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형태가 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줄 건 뭐냐면 이 회로가 앞에서 보여줬던 하이패스 필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신호 입장에서 볼 때는 0V 근처에 있는 값이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이 신호를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이렇게 빨리 변하는 어떤 그 성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0V라는 이런 딱 고정된 값, 요 두 개의 덧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요 0V라는 값은 물론 이거를 꼭 얘가 뭐 0V 근처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뭐 예를 들면은 0V는 여기인데 뭐 1V 정도 되는 왜 요 근처에서 막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신호 입장에서는 제가 1V 더하기 그다음에 제가 막 빨리 변하는 이런 입력 신호가 있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막 빨리 변하고 있는 신호만 이쪽으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1V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신호는 전달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 그게 뭐에 해당되냐면 하이패스 필터에 해당되거든요. 왜냐면 얘는 빨리 움직이는 애고 그다음에 얘는 되게 거의 안 움직이는 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하이패스 필터에 해당되는 걸 보여줄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요 회로를 그러니까 요 회로를 다시 한번 떼서 잘 살펴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게 그 해석 그러니까 회로 항상 해석할 때 그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모양이 이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보면은 이쪽으로도 커넥션이 있고 이쪽으로도 커넥션이 있으니까 마치 얘는 바깥하고 연결된 게 두 군데고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저거 박스를 그리면은 그럼 얘는 뭐 입력과 출력이 있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저거를 또 다르게 어떻게 그릴 수도 있냐면요. 어, 뭐 예를 들면은 어, 여기에 V sub B가 있고, 그러니까 요 볼티지가 여기 걸리고,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제가 R1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2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다르게 떼보면은 양쪽이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걔네들을 그냥 여기 한 점에 만나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을 이렇게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다시 제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저희가 좀 더 익숙한 형태로 그리자면은 그냥 여기에 V sub B가 있고 그다음에 어, R1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R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뭐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거를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는 일종의 테브란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VTH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얘를 RTH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요 회로의 그 VTH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뭐 잘 알고 있듯이 이 회로에 여기에 딴 거를 연결 안 했을 때 그때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이거는 그냥 볼테이지 디바이더죠. 그래서
VTH는 뭐 그냥 쉽게 뭐 R1 더하기 R2분의 R2 그 다음에 V sub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RTH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를 0으로 쇼트를 시킨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볼 때 그 이퀴벌런트한 그 저항이죠. 그리고 그거는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같이 R1, R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회로를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할게. 그럼 제가 저렇게 봤으니까 이제 이걸 RTH 그다음에 여기를 VTH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뭐 디테일한 값은 이미 계산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안 그려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은 뭐 제가 여기서는 그냥 KVL 쓰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뭐 저렇게 당연히 풀어도 되고 다르게 뭐 푸는 방법은 여기를 그러니까 결국에 요게 여기 V sub G에다 V sub G에다 연결될 거니까 제가 여기에 전압을 V sub G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 노드 어널리시스요. 그래서 얘가 V sub I고 그다음에 여기 V sub G, 그다음에 여기 V sub TH니까 이쪽으로 가는 그 전류의 양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러면 항상 그러니까 여기 전압 빼기 여기 전압 해가지고 V sub G 빼기 V sub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처럼 나눠야 되는데 얘가 저항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을 마치 그냥 이런 박스로 생각해서 V sub C라는 이런 임피던스로 생각하면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V sub G 빼기 V sub TH 오버 RT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의 합이 0이 되는 이런 관계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KCL을 적용한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V sub V sub G가 얼마냐니까 양변에 전체에다가 V sub C 곱하기 RTH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얘 앞에 RTH가 곱해줄 거고 V sub G 빼기 V sub I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항 앞에는 V sub C에 V sub G 빼기 V sub T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건 요즘에 V sub G니까 얘만 묶어보면은 이 앞에 RTH 더하기 V sub C가 있고 V sub G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해서 이거를 오른쪽에 넘겨버리면은 RTH의 V sub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V sub C의 VTH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V sub G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따져보면요. 얘는 분모가 RTH 더하기 V sub C에 그 다음에 RTH의 V sub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게 RTH 더하기 V sub C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V sub C의 VTH 형태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해석을 잘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마치 저희가 그 슈퍼포지션 메서드로 푼 거랑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두 개의 소스가 있는데 여기에 그 전압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는 얘를 0으로 놓고 그거에 그 볼티지 디바이더 형태로 하면 이렇게 나왔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0으로 잡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또 볼티지 디바이더 형태로 했으면 이렇게 그 전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항과 요항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을 때를 그냥 나눠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해석해 보면 뭐냐면은 얘가 아까 C sub C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러니까 형태가 RTH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예, 질문 있어요. 네. 여기 그 위아래다 J 오메가 C를 곱하면은 J 오메가 C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VTH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그냥 요렇게 돼 있는 전압이 바뀌지 않는 일정한 전압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DC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소스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 성분으로만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오메가가 0에 해당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V sub G에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VTH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VTH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VTH를 그때 어떻게 구했냐면, 그냥 요거의 그러니까 볼티지 디바이더로 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를 아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요렇게 생긴 앰플리파이어의 출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입력 출력 관계가 있는데, 요 근처에 입력 전압을 요 근처를 유지하면서 요 근처에서는 변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요 값이 나타나도록 요 값을 요 세 개의 값을 조정해 주면은 일단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 값은 그냥 볼티지 디바이더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DC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 더하기 이제 요 성분이 붙는 거죠. 근데 요 성분은 어떤 애인지를 보시면은 얘는 이제 거꾸로 아까랑은 다른 게 요게 그 J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다 제가 다 J 오메가 C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얘는 J 오메가 RC 더하기 1이 되고 저 위에도 J 오메가 RC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0에 가까우면은 사실 얘는 거의 0에 해당되죠. 그래서 V sub i가 저주파에 대해서는 얘는 거의 아무런 컨트리뷰션 못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메가가 뭐 오메가 5파이 RC가 1보다 훨씬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얘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거의 1분의 1의 성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높은 주파수의 성분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여기 V sub G에 나타나는 성분을 보면은 VTH에 해당되는 DC 성분과 그 다음에 요 입력에 해당되는 빠르게 변하는 성분 그 두 가지의 합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가 원래 원했던 게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은 입력이 요렇게 요 근처에서 바뀐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고주파로 막 이렇게 바뀌는데 결국에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의 바이어스를 줘서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이 가해지길 바라거든요. 근데 요 바이어스는 결국에 누가 결정하냐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애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여기 있는 요렇게 다른 전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막 바뀌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만큼을 더 시프트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거꾸로 얘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요렇게 요 근처에서 바꾸면은 이제 출력 전압도 요 근처에서 열심히 바뀌는데 보통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입력으로 요 근처에서 막 변하면은 출력으로 다시 0V 근처에서 막 이렇게 바뀌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얘는 지금 0V 근처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값을 가지고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약간 걱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방금 전과 약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다 이렇게 R을 하고 그다음에 요런 C를 해주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다시 0V 근처에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이거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그 고주파만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거든요. 고주파는 통과시키고 저주파는 통과시키지 않는. 근데 저주파 성분은 어차피 얘가 이쪽으로 0V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사실 0V를 근처로 움직이게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빨리 움직이는 성분들은 여기에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분이 그러니까 0V는 여기인데 얘가 요 근처에서 막 움직인다 하더라도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얘는 그냥 0V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요런 회로와 요런 회로를 하면은 전압을 올릴 수도 있고 다시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아까 거의 얘랑 똑같은 형태니까 여기에 VTH가 그냥 0에 해당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로 예, 이런 식의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다음 좀 또 봐야 되는 게 여기 보여주는 그 RLC 회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도 보고 몇 번을 예, 봤었는데 그 저희가 한 몇 시간 전에 봤던 RLC 회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갑자기 여기 있는 애를 그러니까 입력을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면 얘가 뭐 이런 진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빨리 갈 것이냐 뭐 그런 거 위주로 보통 봤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여기 입력으로 다시 이런 사인파를 넣었다. 사이누소이달 파를 넣었을 때 그때 여기 그 R에 걸리는 그 전압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생각보다 그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게 일단 제가 여기에 그 빗섭 i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L과 그 다음에 C와 그다음에 여기에 저항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그 전압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따져보면은 어 예, 결국 얘네들은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 개의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돼 있고 그 중에 마지막 거에 대해서는 그 전압을 측정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다시 볼티지 디바이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C sub L과 그다음에 C sub C와 그다음에 R의 예, 전체 저항 전체 임피던스를 그냥 요걸로 그냥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값들을 다 치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C sub L은 J 오메가 L이 되고, 그 다음에 C sub C는 J 오메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R이 되고, 또 R하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레이쇼를 제가 계산을 해버리면은 C sub I분의, 그러니까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보통은 저희가 그 예, 여기 분모에 또 그러니까 예, 이 분수가 있는 거 별로 예, 그 다루기,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쉽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예, 보통은 저희가 선호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분자와 분모에다가 j 오메가 c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그러면 분자는 j 오메가 r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얘가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lc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j 오메가 어, RC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통 관심 있는 건 얘네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저 비율의 절대값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분자에 대한 절대값, 분모에 대한 절대값 계산하면 되는데 분자에 대해서는 얘가 완전히 허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얘의 절대값은 그냥 여기 J를 뺀 오메가 RC가 되고요. 그에 비해서 그 분모를 잘 보시면은 얘는 실수, 그 다음에 더하기 1까지 여기까지는 실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허수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산할 때는 그 그러니까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애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허수부에 해당하는 이 J를 뺀 나머지 오메가 RC의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거 전체에 이렇게 제곱근을 취해주면은 그럼 이게 얘네의 레이쇼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어, 이 레이쇼가 결국에는 그 주파수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그 트랜스포 펑션을 보통 나타내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와 같이 가운데 있는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중심으로는 얘가 최대값을 내보내고 거의 1에 대한 비율을 내보내고 나머지는 양쪽을 이렇게 죽인다는 건데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약간만 생각해봐도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오메가가 되게 그러니까 로우 오메가로 그냥 할게요. 뭐보다 작다는 표현이 여기서 좀 애매하긴 하니까 이거
이게 오메가 작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얘는 그러니까 오메가 값이 작으면은 뭐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어떤 값을 했을 때 결국에 중요한 값은 1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오메가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거의 1만 살아남고 그다음에 1과 그다음에 또 이런 애의 제곱 더해봤자 얘가 여전히 오메가가 꽤 작기 때문에 얘도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오메가 RC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오메가가 되게 높다. 그냥 하이 오메가다 하면은 그럼 이제는 그 분모 중에 누가 제일 큰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오메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오메가의 전체 제곱에 해당되고 얘는 오메가 제곱에 다시 또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클 거고 요 안에서도 1보다는 얘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엄청 클 경우에는 결국 얘 다 무시하고 이거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분모에는 대략 오메가 제곱에 L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오메가 RC가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 서로 캔슬되기 때문에 그 오메가 L분의 뭐 R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그림을 한번 플롯을 해보면요. 결국에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오메가가 되게 낮을 때는 그럴 때는 오메가 그러니까 이 레이쇼가 거의 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오메가 점점 커지면서 그냥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만약에 오메가가 엄청 크다 그러면은 다시 오메가 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오메가 엄청 클 때는 이렇게 다 죽어서 그래서 요거 형태만 보면은 그 아주 낮은 주파수 또는 아주 높은 주파수들은 다 서프레스가 된다.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은 얘네가 만약에 두 개가 어느 정도 교차를 하면은 그 가운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커지고 여기도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어떤 그 최대값이 되는 지점이 나타날 텐데 그 값이 보통 언제냐면요. 요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요 안에 있는 값이 0이 언제 되는지를 보면은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은 LC 그러니까 LC분의 1이 돼야 되고 가 키오르트업의 LC에 해당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제곱이 그냥 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레이저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제곱의 제곱근분의 오메가 알스니까 사실은 요거분의 요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율이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 입력 대비 출력이 거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특정한 주파수를 중심으로 거의 원래 입력이 그러니까 V sub i가 거의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는 밴드패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쟤를 해석하는 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사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희가 아까 뭐라고 배웠었냐면 지금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일단 저주파에서는 보통 그 L은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고 그에 비해서 C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그러니까 저주파일 경우에 엄청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뭐 요걸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주파일 땐 얘는 무시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거의 쇼트가 돼 있지만 얘는 엄청 크고 그다음에 얘는 고정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얘가 엄청 크고 얘가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주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볼티지가 여기 걸리고 여긴 걸리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낮은 주파 그러니까 거의 그 리스판스가 거의 그 무시할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아주 높은 주파수로 가면은 거꾸로 얘는 엄청 커지고 얘는 그냥 무시할 정도가 되는 거죠. 고주파일 때 얘는 그냥 쇼트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고주파이면 얘는 신경 안 쓰더라도 얘가 엄청 큰 저항이고 얘는 계속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주파에서는 다시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거의 안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에서는 L이 결국엔 블락을 하고 있고 저주파에서는 커패시터가 블락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 왜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저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고주파에서 블락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주파에서도 블락도 할 수 있는 저주파에서도 블락할 수 있고 고주파에서도 블락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막 같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중간에는 갑자기 걔네들의 블락을 무시할 수 있냐? 그게 사실은 잘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여기가 나타내고 있는 이 전체 저항 아니면 전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는 D는 그러니까 토탈 여기에 있는 그 LC라고 했을 때 LC가 이루는 그 임피던스는 얘가 J 오메가 L이고 그 다음에 얘가 J 오메가 C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르게 써보면은 얘를 J 오메가 L로 묶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얘가 그 오메가 제곱의 L 제곱 LC분의 1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은 얘와 얘가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아니면 얘를 다르게 써보면 제가 J를 양변에 곱하면 그러니까 그 분자와 분모에 곱하면은 얘가 J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J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얘들이 서로 캔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J로 가고 얘는 계속 마이너스 J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오메가 L과 오메가 C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러면 그게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 조건이죠.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 되면은 그러면 얘네가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임피던스를 캔슬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걔네 합이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마치 요거의 조합이 그냥 쇼트 서킷을 만든 것처럼 예,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 모든 신호들이 그냥 통과를 해버리는 거죠. 통과를 해서 그냥 여기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 보통은 저희는 레조넌스라고 보통은 부르고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딱 레조넌스가 잘 맞으면은 그럼 그때는 모든 입력 전압이 모든 출력이 나타나는 예, 이런 형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방전에 얘기했던 거를 약간 그냥 확장을 해보면은 방전에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얘가 제가 아까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진 주파수에서 특정하게 통과만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주파수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임피던스는 거의 0에 해당되고 얘는 일정하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와 여기 사이의 출력을 그러니까 여기 사이의 전압 차이를 base of LC라고 했을 때 요거를 제가 일종의 출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 해당되는 그런 성분들만 얘가 딱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는 보통 밴드패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게 밴드 스탑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주파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되게 일정한 노이즈가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저런 애를 딱 하면은 그 노이즈만 딱 죽이고 나머지를 다 살리는 예, 그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밴드패스 필터가 예,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뭐 얘도 해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게 아까와는 약간 다른 형태가 여기에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그 인덕터랑 그 다음에 컴패스를 이렇게 다른 형태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예, 근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그런 해석을 약간 확장을 해보면요. 이제 얘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제가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전체의 임피던스를 제가 CL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얘네 전체에 해당하는 애는 병렬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을 써야죠. 그래서 CL분의 빗섭 C가 될 거고요. 예, 그러면은 빗섭 L은 J 오메가 L이 되고 그 다음에 빗섭 C는 이거 자체가 J 오메가 C 분의 1이니까 J 오메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 그 LC 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값이 되면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족되면 얘가 그냥 0이 돼 버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토탈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의 저항을 가지고 얘는 그냥 파이나이트한 어떤 값을 가지면은 당연히 공진될 때는 대부분의 그 그러니까 전압값이 여기 나타나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아까와 같은 그런 논리에 의해서 대부분의 전압이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한 주파수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주파수는 다 죽이는 예, 이런 형태의 밴드패스를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그냥 RLC 직렬로 한 걸로 하지 뭐하러 이걸로 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뭐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무선 통신 거의 모든 무선 통신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특정 주파수에 중요한 그 정보를 다 담아서 보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럴 경우에 이런 그 결국엔 무선으로 한다는 건 안테나를 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 휴대전화 같은 게 더 이상 안테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이런 디바이스에도 사실은 되게 작은 안테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얻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안테나가 나타내는 간단한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헤브나 이퀴벌런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전압 소스랑 그다음에 거기에 또 수반되는 이런 어떤 저항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이 나오지만 그중에 제가 딱 듣고 싶은 주파수만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형태의 회로를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얘가 공진되는 그 주파수 성분은 다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뭐 라디오라든지 그런 걸 다 들을 수 있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신에서도 다 모든 그 정보 통신은 다 저런 그 마치 라디오에서의 그 아날로그 하듯이 그걸 디지털로 그, 그 모듈레이션 시켜가지고 다 보내고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그 프리의 변환 얘기하는 그 강의의 마지막쯤에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보는지를 그때 보여줬었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아날로그 그 통신으로 뭐 AM 라디오든지 FM 라디오 그런 거 보면은 다들 조금씩의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어떤 방송국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AM 같은 경우에는 한 10kHz만 여기에 통신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쪽 방송국들이. 그러면 얘들이 여러 가지의 신호 성분들이 잔뜩 들어오면 이렇게 각각의 주파수 그 방송국들마다 자기네들의 신호, 예, 또 다른 방송국의 신호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저 중에 한 군데 방송국 것만 듣고 싶잖아요. 다 동시에 들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노이즈밖에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요 LC 값을 잘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특정한 방송국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밴드패스 필터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회로가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C에다 이렇게 화살표한 거는 저희가 커패시터라는 게 결국엔 두 개의 이런 전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전극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면적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C 값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걸 하나를 쭉 돌리게 시키면은 그러면 실제로 겹쳐져 있는 면적이 바뀌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보통 이 라디오를 보통 튜닝을 하죠. 뭐 요즘에는 여러분들 거의 라디오 같은 거 튜닝 뭐 그러니까 다 디지털화가 돼 있어가지고 저런 거를 손으로 직접 돌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 보면 다 다이얼로 돼 있고 걔들 돌리면은 결국엔 그 안에 그 커패시터가 서로 마주보는 그 면적이 바뀌면서 그래서 저 값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내가 듣고 싶은 방송국의 주파수를 선택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이게 필터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밴드패스 필터로 제가 원하는 방송국만 듣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뭐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LC 탱크 서킷이라고도 부르는 게 뭐 이렇게 그냥 L과 C를 병렬로 만든 걸 보통 저희는 탱크 서킷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몇 시간 전에 잠깐 그 봤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RLC 회로 설명하기 전에 한번 중간에 뭐 이런 회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제가 차지를 먼저 시켜놓은 다음에 그냥 그 얘들만 딱 연결해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보자 했더니 그때 여기 저장돼 있던 모든 에너지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따로 이런 저항 성분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죠. 그래서 마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런 걸 탱크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탱크 서킷이 여기 들어가면은 좀 저런 튜너 역할을 해준, 그러니까 저런 걸 보통 튜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튜너라는 이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예, 밴드패스 필터의 역할이고, 뭐 그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다 해서 이런 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